하고 알아서 편집해 줄 거야. 위층은 공기가 좋사옵니다. 아니 지금까지 이런 공기를 맡으면서 녹화를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아, 나 이것도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전 지금 지하에서 지금 처음 올라온 거예요. 아, 그 곰팡이 이거. 예. 아, 뭐 이런 방송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데니츠 얘는 그 중심에 있... 오늘은 좀 뭔가 밝아요. 여러분이 화면으로도 느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순상밀톡이 어쨌든 횟수로 지금 2년 차에서 3년 차로 가고 있는데 지금 지상으로 처음 올라온 거예요. 저 지금까지 지하실에서 계속 찍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올라올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사람이 이게 그래서 줄을 잘 서야 된다는가? 오늘 동아줄을 하나 잘 잡아서 제가 2분 타고 지금 지상에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누가 왔는지 아세요?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근데 그 동아줄이 네. 썩은 동아줄일 수도 있어요. 아, 그게 원래 사석에서는 이제 네. 서로 말 놓고 이제 형님 이렇게 부르는데 오늘 이렇게 공적인 자리는 우리가 처음이잖아요. 이세환 기자님으로 좀 호칭해도 되올지. 아, 그럼요. 안 어색하세요? 제가 괜찮으세요? 영광입니다. 남 박사님. 그래서 오늘 원래 사실 그랬어요. 처음에 이제 얘기 들으셨겠지만 2차 세계대전 이거하고 프로그램 진행할 때 PD님하고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나 열심히 하겠다. 그 대신 10만 조회수 컨텐츠가 하나 나오면 처음엔 한 두세 번 한번 나올 줄 알았지. 그러면 모시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초대하게 해달라 그랬는데 죄송하게도 10만이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 몇 개 합해갖고 퉁쳐갖고 10만 됐다. 아, 예. 이분을 모시자 그랬더니 제작진도 이미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는 뭐 어떻게 했냐면 네. 술 한잔 사준 다 불러놓고 술 먹여놓고서 나온 거죠. 일단 한번 나와봐 한 다음에 어느덧 내가 이미 출연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어쨌든 오늘 다룰 게 마침 공중전 독일과 영국의 전투기 네.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진정한 에이스들끼리의 대결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이고야, 네. 왜냐하면 소련 전선에서 독소전에서 초반에 독일군하고 소련 공군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일방적이었거든요. 네. 근데 영국 본토 항공전은 많은 역사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정한 하늘의 기사들이 싸운 진정한 2차 대전의 공중전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2차 세계대전을 우리가 뭉뚱그려 놓고 봤을 때 지상전은 사실 다수 대 다수의 싸움이잖아요. 네. 근데 공중전은 정말 1대1에 예. 그러니까 그 기사도를 갈망하는 사람들 네. 그런 1대1의 힘의 격도를 좋아하는 밀리터리 마니아들은 네. 지상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싸움을 더 좋아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독일군 에이스 조종사들을 봐도 소련 전선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몇백 대, 스코어가 몇백 대잖아요. 네. 근데 영국 본토 항공전에 참가했는데 스코어가 10대 넘어가 한 20, 30대 정도다. 이게 진정한 에이스다. 그런 평가가 있어요. After their defeat in World War I, the fiercely proud 오늘은 일단 시작을 네. 바다사자 작전으로 한번 그렇죠. 가려고 해요. 왜 바다사자 작전일까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원래는 뭐 사자 작전이라고 하려고 했대요. 또 사자 하면 영국의 상징이잖아요. 리처드 왕의 상징이고. 그렇죠. 야, 왜 우리가 이거 하는데 쉽게 해서 왜 쟤네 로고를 써야 돼? 그렇게 돼서 뭐 적당한 게 없을까? 그래서 오히려 뭐 영국을 뭐 좀 어떻게 해볼까 해서 바다사자 작전으로 바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보다는 우리 사료에 정통하신 우리 남 박사님이 연구하신 게 있다고. 원래는 사자 작전이라고 했는데 사자하면 영국이고 우리가 네. 영국 공격하는 거 다 알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 고민하는 거죠. 이거를 그냥 완전히 이름을 바꾸면 이거 화이트로 다 줘야 되는데 바다사자라고 하자. 네. 그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썰이고 네. 자료를 봤더니 히틀러가 영국을 공격하는 것을 사냥이라고 표현한 장면이 몇 군데가 나와요.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밑에서는 히틀러한테 잘 보이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영국의 이 선 모양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네. 물개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격화시키고 싶은 거야. 우리는 이제 바다 사자 하니까 자꾸 사자 떠올리지만 네. 그 씨 라이언, 물개 사냥하러 간다. 네. 그래서 우리가 물개 사냥하는 걸로 이름을 붙였어요. 이쁘죠, 총통님? 이거를 아마 노렸던 것 같아요. 사실은 히틀러의 가장 큰 고민은 프랑스하고 전쟁이 길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였대요. 왜? 1차 대전에서 싸워봤잖아, 프랑스하고 영국 애들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몇 년 싸우면 어떡하지? 했는데 뭐 한 달 만에 이렇게 되니까. 거기서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어요. 네. 프랑스가 좀 더 버텨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렇죠. 사료를 맞아요. 보니까 프랑스가 좀 더 버텨주면 한 2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 영국 그
상륙작전 그 준비를 좀 해서 왜냐하면 그렇죠. 그 당시 해군이 굉장히 미비했잖아요. 그렇죠. 그 해군을 좀 준비를 해서 그거 하려고 했는데 프랑스가 너무나 일찍 들어오세요 이래버렸잖아요. 이때 상륙 계획의 총체적인 책임을 맡은 게 그때 당시에 이제 할더잖아요. 할더. 프란츠 할더. 할더가 사실은 이 굉장히 잠재력이 뛰어나고 통솔력이 있는 인물이지만 히틀러하고 갈등 겪다가 네, 네. 암살 사건에 연루돼서 체포 상태로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제 역할을 못하지만 이 사람이 잘한 일이 있다면 사실은 그 후세에 굉장히 세세한 기록의 워 다이어리를 남긴 일이죠. 아. 시간 단위로 기록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39년, 40년까지 영국 상륙 계획 초안을 빨리 마련할 것. 아. 초안을 빨리 마련할 것 이 얘기는 뭔 얘기야? 네, 초안이 지금 없다는 얘기죠. 지금은 당장 없다는 네. 얘기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 아무런 계획이 없었다. 독일군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작전 개념은 완성해 놨었어요. 그래서 그 작전 개념을 보면 상륙 지역 인근에서 영국 해군을 배제해야 한다. 그 다음은 뭐냐면 영국 공군을 경멸해야 된다. 아, 대단히 건전한 판단이다. 네, 그거는 이제 알고 있는 거지. 그 다음은 연안 일대에, 그 연안 일대라는 게 유럽 쪽. 연안 일대에 영국 해군을 경멸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국에 붙어 있는 영국 해군은 우리가 어떻게 못하지만 유럽 해안선에 있는 해군은 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륙 해군에 대한 영국 잠수함의 활동을 막아야 된다. 이것이 일단 전제 조건으로 작전 개념상으로 이제 만들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독일 해군이 갖고 있는 전력을 보면 제대로 된 전함은 한 두세 척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순양 전함, 뭐 보통 이제 포켓 전함이라고 얘기하는, 그 다음에 구축함 등등을 해서 한 80여 척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80여 척은 이제 잠수함은 포함이 안 돼 있죠. 포함 안 되고. 근데 이제 이 직전 노르웨이 해전이 한 번 있었잖아요. 거기서 반수가 탈탈 털립니다. 네. 거기서 반수가 가라앉은 건 나머지 반이 있지 않느냐? 아니죠. 독일군은 그때 노르웨이 해전에서 거의 절반의 해군을 잃으면서 전쟁 끝날 때까지 수상함 전력을 복구를 못해요. 더군다나 이거 있죠. 히틀러 성격을 봐야 돼요. 그것도 못하니? 단 한 번의 작전에서 반수가 털려? 그 다음부터 뭐예요? 예산이 카트되는 거예요. 항공모함도 만들고 있던 것도 다 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도 못하고. 정비도 안 될 거고 새로 만드는 것도 안 가고. 예를 들어서 히틀러 입장에서도 항공모함을 만들었는데 내보내서 한 달도 안 돼서 격침이 돼버리면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상륙 공격할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할더 일기에 보면 1939년 12월부터 이 독일 육군 수뇌부들이 그 총독 눈치 보다가 슬슬 참모 연구라는 걸 이제 하기 시작해요. 작전 계획이 있고 전쟁 계획이 있고 뭐 명령이 있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만들기 전에 데이터베이스를 깔아주기 위해서 참모 연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39년 12월에 참모 연구 보면 플랑드르 일대 항구에서 출발을 해서 잉글랜드 남동부 쪽으로 그러니까 템즈강 입구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기 좋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상륙해서 공격하는 것으로 런던까지 계획을 가려고. 짰는데 그때 당시에는 상륙, 바다를 건너는 상륙이라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수로를 따라서 하는 뭐 그런 어떤 내륙 공격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게 아마 연구가 그걸 거예요. 예전에 바이킹이 그런 정도. 왔을 때 네. 프랑스까지 그 왜 수로를 따라서 오잖아요. 꼭 얘네 수준이 그거야. 네. 그러니까 그걸 안 해본 거지. 네. 독일은 계속 육군 대 육군 내륙 전투만 했지 바다를 건너서 해보는 거를 안 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그 최초 작전 개념 부분이 있어요. 일반 목적 부분만 좀 읽어드리자면 이 공격의 목적은 독일에 대해서 전쟁을 계속하는 기지가 되는 본토에 대한 경멸과 가능하다면 지형 점령이다. 되게 좀 어렵게 써놨는데 하여튼 영국을 가서 점령하겠다는 거죠. 이 작전의 수행은 정치적 상황에 달려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총통이 지금 그 영국이 항복하거나 그렇죠. 같이 손을 잡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 봐서 하겠다는 걸 좀 어렵게 써놨어. 그러니까 이게 바로 혼선이에요. 군의 역할은 어떻게든지 군사 작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군이 군사 작전을 하기 전에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일선 부대에서는 일선 지휘관들 사이에서는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영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고 거기를 얻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전략적인 이득이 있는가에 관한 전략적 지침이 내려가지 않고 영국 얘네 이상하다. 아, 얘네 나랑 잘해봤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말을 혼잣말로 하니까는 이렇게 이제 혼선이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획이 만들어지나 혼선이야. 그래서 육군에서 계획을 만들어요. 네. 육군 상륙부대의 제1파 처음 가는 애들. 얘들은 특수 장비를 구비한 9개의 사단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얘들이 지역 교도보를 확보할 것이다. 국외사단이면 한 10만 되겠네요. 그렇죠. 10만이 지금 사실 갈 배도 없어요.
그냥 간다는 거야. 아, 내 말이 표도 없는데 지금 숙박을 지금 예약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작전 목표를 향해 공격할 것인데 템즈강 있잖아요. 템즈강하고 런던 남부에 있는 고지 포스트머스를 연하는 선을 연결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하고 병참 생산 물자를 파괴한다. 1차 작전 목표를 확보한 후에는 뭐 어떻게 하고 그 와중에 공중우세를 장악하고 이런 내용이 점점 구체화돼 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장면인 게 그 중간에 이제 말하자면 전간기는 아니고 작전적인 휴지. 지금 이 전쟁의 진공 상태인데 네. 해군이 없어. 상륙 주정도 없잖아요. 네. 그런데 상륙 계획이 점점 구체화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육군은 점점 이 상륙 작전이 성공할 것이라는 그 자기 환상에 지금 빠져가는 것이죠. 이게 전형적인 사기꾼 계획이야. 전형적인 사기꾼 계획. 네. 왜냐하면 우리 주식할 때 봐봐. 전형적인 주식 사기꾼은 뭐라 그래? 이거 뜹니다. 뜹니다. 이거 뜹니다. 이거 어떻게 믿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저도 제 재산에다 몰빵해놨습니다. 전형적인 사기꾼 방법. 믿으라고 얘기는 안 네. 하지만 구체화된 작전이 나와요. 왜 구체화된 작전이 나와야 되죠? 총통각하. 지금 작전 계획 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뚝딱뚝딱 바지전도 뭐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총통각하의 의지를 강력하게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정도 왜? 총통이 뭐예요? 총리의 대통령 플러스 절대 권력자 아니에요? 그럼 뭔가 나치에 물론 유능한 장교들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의외로 아첨과 이런 거를 일삼는 장교들도 대단히 많았어요. 특히 당원이었던 고급 장교들은. 그 부분이 참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뭔가를 제시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히틀러한테 보여주려고 네. 작전 개시 시간도 확정을 해요. 뭐가 없는데. 그래서 여기에 무슨 숫자가 나오냐면 40년 9월 15일에 상륙 작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하고 육군에서 이제 계획을 거의 뭐랄까요? 준비 명령 비슷하게 완성을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작전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네.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계획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일상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말 한 번 잘못 꺼내갖고 그거 다시 주워 담지 못해가지고 어거지로 끌려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지금 나야. 그게 지금. 그래서 이때 나중에 이게 얼마나 커지냐면 네. 100만 명을 상륙을 해야 영국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 나오니까 네. 이거를 결국 총통귀 아니면 그 밑에 수하의 귀에 들어가서 패스가 될 거 아니에요, 해군으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해군에서도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아 그거 못합니다 이 얘기 못 꺼내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1600대의 배를 준비를 하긴 해요. 네. 근데 이 1600대의 배가 전기 배겠어요, 디젤 배겠어요? 아니지. 이거 증기선을 1600대를 이거를 연결을 해서 바지선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통상 이게 조직이 잘 굴러가려면 누군가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세계 최강의 함대를 가지고 있는 영국을 대상으로 네. 증기선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계속 흘러가죠. 네. 그래서 1차 실험을 해서 만든 배를 누가 또 공중에서 찍어놨어요. 이겁니다. 아. 저걸로 어떻게 보시기에 상륙작전이 되겠습니까? 저거 보통 우리가 이제 강에서 준설할 때 옆에 바지선 이제 모래 담아서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배예요, 사실. 근데 바지선이 제가 예. 동력선이 또 붙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지 힘은 별로 네, 없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저걸로 상륙을 한다는 거는 근데 이게 이제 9월 15일이라고 하면 이거를 땡기게 되죠. 그러니까 항상 독재자는 조기 달성. 이런 조기 달성. 그래서 1940년 8월 15일로 맞춰라 이렇게 지시를 해요. 거기서 또 한 달이 땡기죠. 네.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은 아마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100만 명이 가야 된다. 육군에서. 해군에서 1600대의 증기선으로 바지선을 만들어 상륙하면 됩니다. 이 보고를 했던 그 속내는 총통 안 됩니다. 당연하죠. 이 얘기를 직접적으로 못하고 이렇게 한 건데 히틀러는 그래? 9월 15일 말고 8월 15일로 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이제 점점 아무도 못 말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흥미로운 현상이 벌어지냐면 지금까지 크게 가타부타 말을 안 턴 육해공군 수뇌부들이 네. 갑자기 상륙작전이 불가능한 이유를 대기 시작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못한다가 아니라 쟤네가 못한다. 이게 엄청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요. 아. 상륙을 위한 출발 지점이 제한된다. 물동량 때문에 그것을 실어서 몰래 갈 수 있는 곳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독일이 선택할 수 있는 장소가 제한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사전에 첩보가 아무것도 없는데 수레가 있을 것이다. 근데 우리 지금까지 수레 가지고 한 번도 논의를 한 적이 없다. 그렇죠. 예, 이거는 뭐 이제 육군이나 그 공군이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런데 해군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상 공격을 할 때 우리가 포병 화력 지원처럼
함포 화력 지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더니 한 번 쏘고 나면 움직여야 되는데 해로가 제한되기 때문에 우리는 바다 위에 떠 있는 거대한 표적이 되고 맙니다. 이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륙은 그렇다 치고 지금 바지선에서 차량 야포 이거를 실을 수는 있는데 하역이 안 됩니다. 인부는 어디서 내려올 겁니까? 이 얘기를 이제 꺼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바지선이 상륙의 주요 수단이면 육군이 상륙할 때 화력 지원 수단이 필요한데 중간에 화력 공백이 있기 때문에 육군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륙 작전은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다 히틀러의 눈치만 보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들. 근데 다 사실 그때 소문도 돌지 않았습니까? 총통의 관심은 지금 소련에 가 있다. 그렇죠. 이 얘기가 이미 돌았어요. 이건 소문이라고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때 되면은 대소련 침공 계획이 다 나왔을 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을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그러면 무엇을 위한 의지였을까? 저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뻥카. 영국을 위협해서 정치협상장으로 나와서 처칠과 대등한 위치에서 자기가 한번 단판을 지어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드러내지 않은 속내도 하나 있었을 거예요. 히틀러는 영국을 공격하고 싶었어요. 근데 영국을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국을 공격한다고 얘기를 해놓고 어쩔 수 없이 소련을 공격하는 그런 그림도 그려지지 않는다. 사실 그때 독일 국민들한테 전 유럽을 휩쓰는 걸 보여줬고 영국에 대한 그 침공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죠. 언론에서도 나왔으니까 그 얘기가. 그렇죠. 근데 여기서 총통이 영국을 공격 안 하고 물러선다? 상상하기 힘들죠, 사실. 지금 물러설 수 없잖아요. 체면이 상하잖아요. 그렇죠. 네. 뭔가는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괴링이 해줬네. 그렇죠. 40년 당시에 훈장 받는 거 보면 전부 다 뭐예요? 육군 장성들이 줄줄이 받았어요. 괴링이 엄청 부자였거든요. 1차 대전에 에이스면서. 괴링이 나치당 들어갈 때 자기 재산을 헌납하고 들어갔다고요. 제국 서열 2인자예요. 무슨 생각 들겠습니까? 본전을 뽑아야 된다는 생각. 근데 영광을 육군 애들이 차지해?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괴링이 이런 얘기를 하죠. 4일 안에 영국 남부에 있는 모든 방어선을 무너뜨리겠다. 모든 방어선을 다 무너뜨리고 4주 안에 영국 공군을 괴멸하겠다고. 그럼 되지. 그렇게 하면 되죠. 안 되죠, 이게.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독일 공군은 계속해서 영국 공군과 맞서서 영국 공군 전투기를 경멸하겠다는 이 괴링의 네. 이 호언장담을 맞춰주기 위해서 계속 싸우고 있는 것이죠. 독일이 그만한 자신감을 표출할 수 있는 공군력이 있었느냐.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면 이게 1934년 7월까지 건너가요. 처칠이 이미 알고 있어요. 이때는 지금 베르사유 조약 때문에 공군을 증강시킬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처칠이 의회에서 독일이 지금 비밀 공군을 키우고 있다 그러면서 숫자를 여기서 딱 떼요. 이 시기에 독일 공군이 얼마나 됐는지 알 수 있는 아마도 거의 유일한 자료일 거예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독일이 400대의 순수한 군용 목적기를 만들어서 갖고 있다. 그리고 언제든지 군용기로 개조될 수 있는 250대의 비행기가 있으며 지금 1450대의 민간 항공기가 개조대 위에 올라갈 준비만 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놔두면 한 달에 100대씩 쭉쭉 군용기가 뽑아져 나온다. 우리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더블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실제 그 첩보가 맞았는가. 그렇죠. 예.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1934년 12월에 독일 측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항공기가 1888대가 있었다. 그리고 작전에 운용할 수 있는 기체는 그중에서 584대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처칠이 바다 건너에서 예측한 거하고 거의 숫자가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국 첩보부가 얼마나 우수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게 34년에 이런 첩보가 들어왔다는 거는 그 이전부터 총력을 집결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건 히틀러가 집권하면서 처음으로 선언했던 게 뭐냐면 우리는 더 이상 베르사유 조약을 지키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가 우리의 제대로 된 독일 국방군을 가질 것이다. 낮은 랩도 예, 그 다음에 징집을 부활하죠. 이때부터. 10만 명까지 해놨던 거 이제 예. 이때부터는 이제 쭉쭉 늘리기 시작하는데 맞아요. 예. 병사 10만 명밖에 못 가지게 했던 네. 것을 지금 장교하고 부사관으로 10만 명 만들어놨단 말이죠. 네. 여기다가 병사들 징집해서 갖다 붙이는 거야. 뭐 그렇죠. 이제 눈덩이 굴러가는 것처럼 부대가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항공부대는 어땠냐? 항공 인력을 양성하는 건 힘들잖아요. 이전부터 독일은 비밀리에 청소년 글라이더 클럽이 있었어요. 청소년을 위한 레포츠 클럽을 하면서 이게 실질적으로 공군 조종사를 길러낸 클럽이었다. 베르사유 조약에서 스포츠까지 막지는 않았다. 그렇죠. 예. 이거에서 엄청 파일럿 인력들을 확충해 놨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했고 또 여기에 누가 수장으로 앉느냐. 괴시? 괴씨가. 우리 괴씨. 그 욕심 많은 괴씨 아저씨가 여기에 또 앉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괴씨가 네. 그 항공을 운영을 하고 그 글라이더 클럽을 군으로 네. 끌어들이고 이러한 세부적인 디테일까지 혼자 다 한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러기보다는 항공부 부장관이 필요해. 그래서 루프트한자 지금도 있는 회사죠. 루프트한자의 사장이기도 한 밀힐을 항공부 부장관으로 앉힙니다. 밀이라면 좀 이해가 간다. 그래서 35년부터는 영국이 말한 대로 한 달에 160대씩 뽑아내는 거예요. 어이구 쑥쑥 나오네. 근데 이건 있었어요. 이때부터 뽑혀 나온 항공기에 상당수는 기관총조차 설치가 안 된 항공기가 나와요. 연습기 같이. 제가 거기서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해요. 네. 항공기는 스포츠용, 레저용, 그렇죠. 뭐 우편 운송용처럼 만들어 놨다가 네. 전환할 수 있지만 그렇죠. 기관총은 뭘 비슷하게 만들어 놓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미리 못 만들잖아요. 그런데 독일이 그걸 어떻게 했냐면 유모차 있잖아요. 네. 유모차 손잡이하고 그 셋대 네. 그거를 기관총 구경하고 똑같이 만들어요. 아. 그래서 전시가 돼서 총 만들어 하면 아. 그 유모차 만들어 놨던 그 재료 갖고 바로 총신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영국은 이런 상황을 이제 34년에 미리 예측을 했는데 실질적인 고민, 의심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독일 공군이 뭔가 할 것이다. 35년 3월에 이런 일이 있어요. 영국 외무장관이 그때 누구였냐면 존 시몬이었어요. 존 시몬하고 이든 총리가 히틀러를 찾아가요, 베를린. 아. 베르사유 조약도 이제 안 지키겠다고 하고 스포츠 항공기였던 것 같은데 막 군용기가 되고 이미 선은 넘었어. 더 이상 못 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구슬리러 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히틀러가 폭탄 발언합니다. 독일 공군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국 공군 니네하고 동급이다. 한번 비빌 수 있어. 영국 정치인들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굉장히 흔들려요. 그렇다면 이제 영국을 공격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제3의 장소를 공격할 것이냐, 공격을 한다면 상륙과 함께 공격할 것이냐, 공군으로만 공격할 것이냐, 공격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 여기에서 굉장히 크게 흔들리는데 그렇죠. 영국 정치인들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한 달에 160대씩 나와? 큰일이다. 우리 지금 몸집을 불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후세 연구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버섯처럼 몸집을 불리는 방법을 택하기 직전이었다고. 아, 예. 그 몸이 불긴 뿌는데 살만 뿌는 근육이 없는. 그렇게 됐을 때 그 영국 공군 장교들이 우려했던 건 뭐냐면 그렇게 되면 질적 요소가 저하된다. 당연하죠. 이때 실질적으로 그 독일 공군이 작전에 사용할 수 있는 항공기가 몇 대쯤 됐을까요? 글쎄요, 뭐 아까 1880대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무장이 제대로 탑재되어 있느냐? 전 한 4분의 1 정도로 보거든요. 독일이 2000대 왔다 갔다 하면 사실은 이때 영국군이 예비까지 포함하긴 했지만 한 3000대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히틀러에게 속아가지고 영국 공군이 양쪽으로 막 불렸으면 그건 오히려 패착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질적인 하락을 피할 수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때 그 데이터가 있는데 1939년 9월에 영국이 일단 수도 런던을 방위하기 위한 공군 항공기 대수를 564대에서 확 늘려갖고 한 1500대 정도로 늘려요. 어우, 3배 가까이 예. 늘렸네. 그리고 나서 인원도 나중에 급속하게 늘어요. 처음에는 한 3만 명 정도 됐어요. 이게 1939년에 가면 11만 명까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진행이 되고 절차와 순서를 거치고 징집령, 동원령 발령하면 그때 가서 실속 있게 늘어날 것을 초반에 히틀러와의 감정 싸움, 그럼 명예 싸움을 하기 위해서 급하게 익지도 않은 밥을 입속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고 그렇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죠. 그 반면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기간에 4천여 대가 있었습니다. 공군의 인력은 한 50만이 공군이에요. 네. 수적으로는 저는 완전히 예. 영국 공군을 발라버려야 그렇죠. 돼요. 예. 근데 거기 그 50만은 전부 다 파일럿은 아니죠. 폭격기 같은 건 워낙 많이 타니까 네. 또 사람.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제 오히려 입장이 바뀌어서 네. 독일이 버섯처럼 된 거예요. 그렇죠. 영국군은 맞아요. 이제 단단한 근육이 있는 사람이고 여기는 이제 물살 있는 사람인 것이죠. 왜냐하면 독일 공군은 일단 실전을 치러야 되니까 이제부터는 일을 벌여놨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군대도 확장 일로로 나갈 수가 없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네.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유 독일 공군 그러면 엉망이었나 보다. 네. 준비도 제대로 안 하고 영국한테 다 들키고 그랬나 보다.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해군 제외하고 독일 공군이나 육군이 아주 급속하게 질적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때는 소련의 도움이 있었어요. 1930년대부터 독일과 소련이 대단히 밀접했어요. 군사교류를 하면서 많은 독일군 초급 장교들이 소련을 건너가서 소련제 장비로 훈련을 많이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본도 독일이 그 없는 살림에도 대줍니다. 많은 투자를 해요, 소련한테. 그래서 그런 장비를 가지고 독일군이 알토란 같은 훈련을 할 수 있었어요.
인천항공전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조금씩 이제 짜잘한 항공전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조짐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프랑스 침공 당시에 이미 영국은 대륙 원정군이라고 해서 상당수의 병력을 프랑스에 보내놨었죠. 그리고 영국 공군기도 허리케인이나 이런 걸 가지고 붙어요. 3일간의 공중전에서 영국기가 무려 232대가 격추가 됩니다. 얼굴요? 예. 그 다음에 덩케르크 작전도 있었잖아요. 그때 영국 공군기도 많이 왔어요, 사실. 덩케르크 작전 기간에도 무려 106대의 영국 공군기가 격추됩니다. 그 다음에 75명의 파일럿도 손실이 됐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독일군은 39년 9월부터 전쟁을 했잖아요. 독일 공군의 손실도 만만치 않았어요, 사실. 총 합쳐서 약 1,300대의 공군기를 손실했습니다. 아, 영국하고 붙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개전 이래로. 그래서 독일 공군도 약간 주춤했었고, 사실은. 그리고 개전 이후에 이 시기까지 보면 영국군도 전체적으로 930기의 공군기를 손실을 한다. 그래서 영국 공군도 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너무나 자기들 예상보다는 손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개전 초에 독일 공군이 휩쓸었다. 휩쓴 건 맞는데 대공포화나 공중전 등등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공군기가 떨어졌어요. 본토 항공전을 시작하기 전에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전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공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력 전투기 BF-109 2형 같은 경우 한 656기 정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BF-110이라고 해서 이제 장거리 전투기가 한 168기 쌍발 장거리 전투기인데, 그 다음에 하인켈 폭격기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융커스 88 폭격기, 그 다음에 DO-17 쌍발 폭격기가 전체적으로 769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전격전에 스타가 있었죠. 슈투카 급강화 폭격기가 316기가 있었습니다. 반면 영국은 이때 허리케인하고 스핏파이어해서 한 504기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뭐 독일이 이제 네. 우세한 것만은 네. 사실인데, 사실은 영국 정보부가 판단했을 때 중요한 거는 앞으로 몇 대를 생산할 수 있느냐. 그렇죠. 예.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이미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이때 자료가 또 있어요. 이때 영국이 한 달에 200기 정도를 새로 생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요. 그리고 독일은 350대.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날수록 독일군이 유리해지는 거죠. 네. 그런데 실제 영국이 막상 전투기를 뽑아보니까 네. 처음에 자기들이 200기가 안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거의 500대씩 나온 거예요, 한 달에.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초반에 힘을 안 썼잖아요. 정치인들이 막 늘려 할 때 안 됩니다. 그러니까 힘이 뒤에서부터 잠재력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불리할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까 독일군하고 할 만한 거예요. 사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전차보다는 항공기가 생산이 쉬웠을 때니까. 아, 그래요? 예, 이때 당시에는 항공기보다는 전차가 더 비쌌을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거든요. 쇳덩이 때문에 그런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35만 기의 항공기를 뽑아내는 동안 전체는 10만 대를 뽑아내요. 아, 그거 의외네요. 예. 그 다른 데서 알려준 적 있어요? 여러분, 단독 보도입니다. 아, 전 그거 생각 안 해봤는데. 예, 그러니까 철판에다가 엔진 하나만 넣으면 돼요. 조그만 엔진 하나 넣으면 돼요. 아직 이거죠? 예, 예. 그럼 이제 이해가 가. 그 양국 항공기 스펙 이런 거 우리가 사실 네.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네. 일단 뭐부터 궁금하냐면 네. 다 얘기는 하잖아요. 네. 슈투카. 그거. 전격전에서 하늘의 포대였죠. 얘가 수평 폭격을 하면 명중률이 떨어지니까 급강화 폭격을 하면 명중률이 80%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 슈투카가 문제가 있습니다. 상대도 안 되는 애들하고 할 땐 괜찮아요. 아마 사이렌 울리면서 꼬라박으면 되는데, 만약에 제공권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얘가 나가서 적 항공기 전투기하고 만나면 속수무책이에요. 속도가 느려요. 일단 슈투카 자체가 시속이 400km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슈투카 보면 이제 랜딩 기어도 나와 있잖아요. 공격 계속 나와 있는 상태예요? 공격학적으로도 불리해요. 근데 시속 500km가 넘는 적 전투기하고 붙으면 상대가 안 됐죠. 그래서 정말 피해가 컸어요. 슈투카가. 그 다음에 DO-17 쌍발 폭격기라고 있었습니다. 되게 웃기게 생겼어요. 네, 요게 우편 배달용. 요거 개량한 거예요. 그래서 적재량이 1톤이에요. 근데 정확도는 좀 높았대요. 근데 얘도 시속이 한 426km로 느려요. 그 다음에 유명한 게 이제 하인켈 폭격기, 쌍발 중폭격기였죠. 이게 폭탄 탑재량은 2.5톤으로 그나마 괜찮은데 얘도 속도가 느려요. 416km. 그 다음에 방어 총자가 의외로 몇 군데 없어서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그야말로 탈탈 털린 폭격기 중에 하나입니다. 후방에 달린 방어 총자는 더군다나 고정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안 되죠. 전혀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나마 제대로 활약을 한 게 융커스 88 쌍발 고속 폭격기예요. 이게 폭격기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속도가 517km였어요. 그러니까 영국 공군이 뭐라고 했냐면 가장 격추시키기 힘든 독일 폭격기였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뭘 느끼실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독일군 폭격기 보면 점점 빨라진다? 점점 빨라진다. 또 하나 공통점이 하나 있죠. 스투카만 빼고. 쌍발? 맞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4발 폭격기가 없었어요. 만약에 4발 폭격기가 있었다면 영국 내륙 깊숙이까지 갈 수 있었을 거예요. 왜 안 갔나요? 4발 폭격기 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생산이 이거 어느 세월에 이렇게 해? 지금 있는 거라도 빨리 더 생산해서 더 많이 하자. 딱 와닿는. 예. 규모의 폭격을 할 수 있는 생산량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영국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전투기는 역시 BF109 2형. 독일 공군 전투기 대명사죠. 전 기간 동안 독일 공군의 주력 전투기였습니다. 7.92mm 기관총 2문, 그 다음에 20mm 기관포가 2문 달려 있었어요. 당시로선 세계 최고의 속도를 갖추고 있었대요. 시속 570km. 그 다음에 민첩했었고 사실상 스피파이어가 나오기 전까지는 세계 최강의 전투기였다. 단 약점이 있었다. 단 항속거리가 짧아. 그러니까 얘가 비교적 소형 전투기. 그렇다면 이 생각을 해야죠. 왜 독일 공군은 항속거리를 늘릴 생각을 안 했느냐? 안 한 게 아니에요. 이 다음에 나온 BF110 쌍발 전투기가 있어요. 네. BF109의 짧은 항속거리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전투기인데 문제는 이 BF110의 성능이 형편없었죠. 뭔가를 희생할 수밖에 없겠죠. 네. 얘가 엔진 2개니까 빠르겠지. 네. 만들었어요. 속도가 500km밖에 안 나. 영국 공군기가 대단히 좋아했던, 너무나 사랑했던 전투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2인 삼각 경기 한다고 속도 네. 빨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대부분 이제 야간 전투기로 개조가 돼요. 문제는 뭐냐? 영국 본토 항공전이 끝난 다음에야 연료통 붙였다가 이제 떼낼 수 있는 거 있죠. 드롭할 수 있는 연료통. 영국 본토 항공전 이후에 나와요. 많은 역사 사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영국 본토 항공전 초반에 드롭형 연료통을 만약에 BF109E가 탑재했다면 영국 공군은 악몽을 겪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항속 거리가 길어지고 네. 작전 반경이 넓어지면 영국군이 예측할 수 있는 것보다 좀 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공격할 수 그렇죠. 있는 것이고 그러면 대응하기 상당히 어려웠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영불 해협에서 어떤 때는 5분, 길어봐야 10분 정도의 교전 시간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심리적인 것도 있었을 거예요. 예, 맞아. 바로 그겁니다. 네. 나중에 그 얘기가 나와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영국은 사실 초장에는 비비지도 못했잖아요. 호커 허리케인 전투기가 영국의 처음에는 이제 주력기였죠. 근데 이게 최대전인데 네. 목조 골재, 골조가 목재예요, 나무예요. 거기다 이제 캔버스 천 씌운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의외로 골격이 괜찮았대. 그다음에 장점도 있었대요. 독일군이 기관총을 쏘면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금속 파편을 막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통과해버리니까 오히려 생존성이 좋았다고. 단순하니까 튼튼하구나. 근데 공중전에서는 확실히 BF109E형한테 밀렸다. 그래서 허리케인 같은 경우는 주로 독일군 폭격기한테 달려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뛰어넘은 거. 역시 영국 하면 슈퍼마린 스피파이어. 영국 공군의 슈퍼스타였죠. 자기네가 붙인 이름을 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투. 속도는 확실히 BF109보다 다소 빨랐대요. 스피파이어가 BF109E보다는 빨랐는데 상승 능력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그때 당시에는 독일 공군의 BF109E형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전투기였대요. 전 세계에서. 회전 반경은 어때요? 두 기체가? 회전 반경은 독일 전투기가 약간 앞섰는데 영국 공군이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전법을 개발해가지고 네. 그걸 또 극복하는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기체가 튼튼해가지고 확 네. 꺾을 수 있으면 네. 얘는 기체를 그 발전 못 시키니까 전술로 보완하고. 그러니까 서로 무서워하는 거예요. 영국 공군도 BF109E만 보면 이런 거 있죠. 싸우기 전에 시작이다 이런 거. 독일 공군기도 또 나왔네 저거. 싸우기 전에 독일 공군도 이러면서. 상륙작전은 이제 포기하고 바다사 작전을 포기를 하고 1940년 7월 10일에 독일이 영국 본토에 대한 공군의 공격을 개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이제 영국 본토 항공전의 시작이죠. 7월 10일 날 60대 독일군 폭격기가 먼저 가서 이제 영국 수송선단을 습격을 하려고 했는데 이때 독일군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뭡니까? 이미 5개 대대의 영국군 전투기 대대가 독일군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때
스핏파이어가 대량으로 출격을 합니다. 스핏파이어를 덩케르크에서 잠깐 봤는데 네. 몇 대 없겠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히틀러가 조금 예. 몇 개 없어. 몇 대 없어 라고 했는데 5개 대대가 대부분 스핏파이어였어요. 어이구야. 그러니까 이 독일 공군이 커다란 추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날의 전투 결과가 정말 독일 공군한테는 충격적이었어요. 60대가 출격해서 네. 수송선 달러가 한 척 격침시킵니다. 근데 무려 10대의 폭격기를 잃어버려요. 왕창 잃었네요. 예, 이거는 수지 타산이 안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그 체면 상황이. 그럼요. 맨 처음에 그 보고를 안 믿었대요. 뭐야, 이거 숫자 잘못된 거 아니야? 저쪽 0 빠지고 우리가 0 하나 들어간 거 아니니? 이렇게. 괜히 정보부가 뭔가 보고는 하긴 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제 영국 쪽으로 보면 엑스맨이 하나 있습니다. 독일 공군 정보부를 이끌었던 인물이 하나 있어요. 베포 슈미트 대령이라고. 이 베포 대령은 영국의 어떤 그 방어 시스템 자체를 무시해요. 아예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줄타기에서 진급한 사람이 나름 괴링 쪽으로. 정보 전문가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대단히 낙관적인 보고를 괴링한테 해요. 영국 공군을 자기가 분석했다. 분석해보니까 우리 독일 공군한테 상대가 안 된다. 일선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 정보 때문에 결과적으로 괴링이 지나치는 자신감을 갖고 히틀러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때 이제 히틀러가 60대? 네. 60대 중에서 10대 잃고 지금 이제 죽사발이 됐는데 7월 19일에 연설하거든요. 네. 뻥카를 한 번 더 쳐요. 영국의 최후 통첩을 해요. 근데 그 뉘앙스가 뭐냐면 그 자존심 때문에 그런가? 니네 봤지? 네. 망했는데 니네 봤지? 니네 이제 끝장나? 네. 기회를 줄 테니까 항복하라 이런다고 말이죠. 네, 네. 그런데 1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영국이 바로 반응을 해요. No! 저리가! 꺼져! 야, 이렇게 얘기를 요즘도 해요. 1시간 내에 하기 힘든데.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뭐 무슨 스마트폰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히틀러는 이 시점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뻥카 타임은 지나간 거예요. 실질적으로 위협에 해당하는 만큼의 능력을 보여줘야 될 텐데 히틀러가 아니나 다를까 8월에 뭔가 하나 고안을 해요. 그래갖고 독수리의 날이라고 이름을 붙인 작전을 하나 이제 지시를 하죠. 근데 이 독수리의 날이라고 굳이 이름을 붙인 게 무엇이 차별적이냐면 그 이전에는 영국 공군을 괴멸시키려고 그랬잖아요. 그 비행기를. 근데 독수리의 날부터 조금씩 어떻게 바뀌냐면 비행장을 전략적으로 폭격하는 것으로 확 바뀌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독일로서는 대단히 건전한 판단이었죠. 그러니까 영국 동남부, 특히 남부 쪽에 11개의 주요 영국군의 비행장이 있었습니다. 이 비행장에서 대부분 출격하는 공군기들이 독일군하고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독일군 입장에서는 이 거점을 없애야 된다고요. 모독이 아예. 예, 거점을 없애야지만 조금 더 내륙 쪽에서 영국 공군기들이 날아올 수 있고 우리가 해볼 만하다. 왜 해볼 만하냐? 연료 문제가 있었어요. 독일 공군은 항상 영불 해협에서 싸울 때 연료 게이지 뚝뚝 떨어지는 걸 보고 멀리서 오니까. 예.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받는 거예요. 이 영국 해안에 독일 공군들이 항상 갔을 때마다 독일 공군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맹렬한 반격을 받는 거예요. 충격에 빠집니다, 독일 공군. 그래서 이 독수리의 날, 요때 있을 때 이게 완전히 독일 공군한테는 악몽의 날이었는데 무려 47대의 독일 비행기가 격추됩니다. 그리고 86명의 파일럿과 승무원들이 포로로 잡히거나 죽죠. 영국 본토 항공전 하기 전까지는 독일 공군은 무적의 공군이었어요. 그렇죠. 무적의 공군이었는데 이날 갔던 모든 독일 공군들이 뭐 맥도 못 추고 당한 거예요. 특히 이날 뭐가 갔냐면 슈투카가 갔다. 사이렌 한번 울려보지도 못하고 그냥 영국 공군의 밥이 되는 거예요. 전투기한테는 상대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때 네. 독일군이 또 하나 간과한 게 있잖아요. 영국 쪽으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좀 피해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미친 것이 무엇이었는지 독일군이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알고 뭡니까? 있어요. 아시면서 뭐 그래도 모르는 걸로 하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바로 레이더죠. 영국 레이더. 그러니까 영국이 자기네 그 레이더 시스템을 다우딩 시스템이라고 불렀어요. 요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다우딩이라는 사람이에요. 무슨 그 섬유 유연제 같은데. 다우딩? 아닌가? 그쪽 아닌가? 다우딩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 전투기 사령부의 사령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했던 건 뭐냐면 레이더를 통해서 빈틈없는 방공망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예요. 단순한 레이더의 방공망이 아니라 이것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만들자. 바로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영국 남동부 해안을 따라서 110m짜리 높이 레이더를 깔아놓습니다. 영국은 이 레이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 없는 살림에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짜냈대요. 이 레이더망을 피해서 저공으로 침투하는 비행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거를 막기 위해서 또 높이가 낮은 보조 레이더 시스템까지 같이 곳곳에 깔아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체인 홈 로우라고 하는 건데
고공저공을 다 생각했다는 거죠. 이건 그때 당시에 엄청난 거예요. 여기서 여담으로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세계 최초로 레이더의 원형이 되는 기술을 개발한 건 일본입니다. 야기우다 안테나라고 해서 이걸 1926년에 어디서 만들었냐? 이 두 사람이 영국에 유학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만들어요. 세계 최고의 전파학자였어요. 근데 이거를 일본 군부가 노했어요. 왜 노했냐? 야, 전파를 쏴서 이렇게 하면 적들도 알 수 있지 않냐? 왜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야 돼? 우리 일본 황군은 어때? 항상 속전속결이다. 아하. 우리의 위치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가. 그러니까 이 레이더 기술을 영국 공군이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네. 영국 공군의 전략 개념과 작전 개념이 바뀌어요. 그 이전에는 독일 공군이 오면 독일 공군기를 경멸한다는 굉장히 공세적인 전략을 썼거든요. 근데 레이더를 확보를 하고 나니까 충분히 오는 것을 보고 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어적인 전략, 경제적인 전략으로 바뀌어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레이더가 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적의 규모예요. 예를 들어서 적이 어디서 온다. 몇 대가 오는지 모르는데 20대가 와장창 나갔어요. 한 대가 딸랑 오네. 이건 손해가 막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의 규모에 따라서 우리도 대응팀을 내보낼 수 있으면은 훨씬 경제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이제 상황이 여러모로 어쨌든 안 좋다. 총체적으로 안 좋다. 네. 그러면 안 해봤던 걸 시도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괴링도 생각을 하죠. 이 남동부 쪽에 영국의 방어가 너무 튼튼하다. 그래서 남동부 대신에 북쪽으로 합니다. 요크셔 쪽으로 간다고. 거기서도 걸려져서 무려 75대를 또 잃어버립니다.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숫자가 좀 적은데요? 네. 근데 수백 대일 줄 알았는데. 근데 기체만 75대지 이게 승무원이나 이런 숫자를 하면 곱하기 한 3, 4대야 돼요. 그래서 이날이 독일 공군에 있어서는 검은 목요일이에요. 검은 목요일. 그럼 이제 이쯤 됐으면 네. 독일군이 네. 야 이거 계속 들통나는데 남쪽에서 가도 안 되고 북쪽으로 갔는데도 우리 오는 거 어떻게 알았어? 이거 좀 눈치챌 때 된 거 아니에요? 아, 눈치채죠. 그때서야 독일군이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영국 남동부뿐만 아니라 다 깔아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 가장 빠를 때일 수 있어요. 늦었을 때가 늦습니다. 늦었구나. 그래서 괴링이 전술을 또 바꿔버립니다. 전술을 바꿨다고 하면 시기적으로 볼 때 이 네. 다음에 오는 거는 런던 공습이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런던 공습을 기자님은 어떤 전략적인 판단에 의해서 절차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네. 군사적인 전략적인 목표를 타격하는 것으로부터 민간 영역을 타격하는 것으로. 사실 그 독일 폭격기가 가다가 네. 민간을 일부러 폭격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실수로 폭격을 했어요. 처음에는 예, 근데 처칠은 사실 전쟁 내가 계속 요구했던 게 있었어요. 베를린을 폭격해야 된다. 우리가 선제 폭격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전쟁 내가 그 승인을 안 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당할 수 있고 전쟁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그렇죠. 근데 오폭으로 인한 민간인의 사망자가 나오자 처칠이 이 기회를 이용합니다. 그 베를린을 폭격하자. 내각이 승인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적의 수도를 먼저 폭격하는 건 영국이에요. 그러니까 런던을 공습하기 전에 네. 베를린 공습이 먼저 이루어졌다. 네. 이때 독일 민간인도 약간 사망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계속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적의 비행기가 우리 수도로 와서 폭탄을 떨어뜨려서 사망자가 나와 독재자 입장에서는 허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전격적으로 런던 폭격을 지시합니다. 이때 런던 폭격하고 베를린 폭격할 때 네. 민간인의 거주시설을 폭격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런던하고 베를린하고 이것이 이제 상징적인 장소지만 맞습니다. 공업도시, 네. 산업도시 혹은 생산할 수 있는 시설, 혹은 군수시설. 정유소. 네. 그런데 항상 그런 곳에는 민간인들이 같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인의 피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네. 전쟁이란 건 왜 잔혹하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되니까. 이제 그 7월 10일에 시작해갖고 벌써 이제 2달 지났어요. 네네. 2달 지났으면 성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히틀러가 이제는 뭐 광분하고 소리만 지르고 굉장히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뭔가 성과를 내야 돼. 그래서 괴링이 마지막으로 갖고 있는 거 다 때려부은 게 이제 9월 7일이라고 할 수 있죠. 이날 아침에 독일 공군이 700대? 그럼 프랑스 전선에 있는 대부분의 항공기들이 다 나갔던. 그럼 이제 이건 올인이잖아요. 그래갖고 폭격기하고 전투기하고 싹 다 모여가지고 때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걸 울프팩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통상. 떼거지로 이제 가는데 런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때의 시각이 오후 4시 반이었어요. 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때에는 때 그래가지고 1000대가 한꺼번에 떠버려요. 아하. 이게 이제 동시에 공중에 1000대가 떠 있지는 않겠죠. 네. 일부는 떠 있고 일부는 대기하고 있고 일부는 중간에서 교대하고 있고 어쨌든지 간에 1000대가 대응을 한 거예요. 이번에는 많이 갔잖아요.
대규모로 갔잖아요. 그럼 뭐겠어요, 제목이? 런던 대공습이. 런던 대공습이죠. 런던 대공습이 있었던 그 날짜 1940년 9월 7일이고 이때부터 57일 동안 거의 2달 가까이. 네, 그러니까 미친 듯이 때려 부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끔찍한 피해를 입었겠죠. 런던 일대가 완전히 불바다가 돼요. 예를 들어서 테임스강 남쪽에 폭격을 했는데 얼마나 불길이 셌냐면 강 건너편에 소방서의 문에 바른 페인트가 녹아내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독일군이 그때 갔었을 때 소위탄하고 고폭탄하고 같이 떨어뜨린다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처칠은 섣부르게 복수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일단은 막자. 그리고 처칠은 복수를 하기 위해서 끈질기게 누굴? 루즈벨트를 설득하죠. 당신이 먼저 일본의 공격을 받아도 독일부터 먼저 깨야 된다. 그게 먹혀요. 리더는 절대 섣부르게 서둘러서는 안 된다. 아, 말이 너무 멋있어. 아씨.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고, 그러나 이것을 또 냉철한 눈으로 봐야 하는 군 수뇌부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쪽에는 이제 숨 돌렸다고 해야 되나? 이게 하나의 일종의 전환이 된 거죠. 비행장이라든지 전략 시설 쪽에 폭격이 계속되었으면 계속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틈이 없었을 텐데 민간 쪽으로 향하는 그 통에 맞아요. 부대를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대공습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니까는 되게 공습했는데 독일의 피해는 점점 늘어나고 영국은 민간 부분에 크나큰 그 아픔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공군이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9월 7일에서 9월 중순으로 넘어갑니다. 공중제패 이런 거는 이제 말도 꺼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게 뭐가 와야 되는데 괴씨가 쉽게 포기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이때 또 괴링이 잘못된 보고를 또 받습니다. 배포 큰 놈? 이 베퍼슈미스가 다시 한번 보고를 올리는데 네. 그동안의 전투 때문에 영국군은 전투기가 200대밖에 남지 않았다는 보고를 올려요. 그러니까 괴링이 뭡니까? 오케이, 그럼 대규모 공습을 한 번만 더 하면 네. 우리가 한 번만 더 하면 영국 공군의 숨통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 그래서 다시 한번 9월 15일 새벽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는데 네. 200대라고 했잖아요. 수백 대의 영국군 요격기가 덮칩니다. 이날은 무려 56대의 독일군 비행기가 격추가 됩니다. 영국 공군은 28대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피해 숫자를 보면 따블이에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독일 공군이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잃어버린 파일럿의 전력이 너무나 소중했어요. 왜냐하면 베테랑 파일럿들. 그렇죠. 실전 경험이 많은 베테랑 파일럿을 여기다 다 갈아 넣어버린 거예요. 이 이후로 영국 본토 항공전 이후로 독일 공군이 회복을 못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사료에 의하면 독일이 영국을 상륙 공격할 계획이 전혀 작성되어 있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해공군의 능력도 구비되지 않았었다. 그러니까 히틀러는 영국을 공격할 의도가 없었고 나치군은 영국에 상륙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괴씨의 그 망령에 속아 넘어간 히틀러가 무리하게 영국 공습을 추진을 한 것이죠. 그래서 남은 상처뿐인 영광이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정리를 하자면 군사적으로 굉장히 쉽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작전 목표, 전략 목표라고 할 때 그 목표가 민간에서는 그 목표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뭐 이런 뉘앙스가 약간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군사작전에서는 완전히 달라요. 그 뭐라고 딱 명시되어 있냐면 달성 가능한 목표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달성 가능하지 않으면 목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독일은 지금 달성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의 영국 상륙 작전은 모든 것이 실패 그 자체였다. 이렇게 평가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었냐면은 승리에 도취된 히틀러, 승리에 도취된 독일 군부. 전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길 때는 다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깨지고 나서야 그때야 냉정한 분석을 해요. 근데 얘들은 또 그걸 안 했잖아요. 왜냐하면 소련 침공을 해야 되니까. 마음이 딴 데가 있구만. 또 다른 곳에서 전쟁을 해야 되니까. 과연 그렇다면 이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전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영국을 좀 기억해야 되고 그 영국 기억해야 되는 영국 안에서 있었던 3명을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역시 윈스턴 처칠이죠. 왜? 끝까지 싸움을 하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히틀러라는 상대방이 도저히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고 저 사람은 절대 악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고집쟁이 휴 다우딩 사령관, 레이더 시스템을 만들었던. 네. 이 사람 없었으면 큰일 났죠.
그렇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묵묵히 전투에 나갔던 영국군 파일럿들. 왜냐면 그건 처칠도 그랬거든. 이렇게 소수한테 우리가 빚진 적이 없었다. 우리는 이 사람들한테 너무나 감사해야 된다. 또 멋있잖아. 또 내가 잘한 거야. 이게 아니라 네. 이 사람 덕분에 우리가 살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는 리더. 이것도 또 좀 필요하지 않을까. 공은 부하에게. 네, 그렇죠. 맞아요. 고운 부하에게. 오늘 사실 제작진과 네. 제가 2차 세계대전 이 시리즈를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기다렸던 날 중에 하나인데 네네. 근데 역시 이세한 기자님하고 함께 하니까 이렇게 에너지가 나고 네. 또 무기에 대한 그 디테일한 분석을 명쾌한 역사적인 그런 해석으로 전환시켜주는 그런 능력. 우리가 녹화를 하고 있지만 텔레비전 모니터를 보는 것처럼 저도 참 푹 빠져서 녹화를 했는데요. 그런 평가는 매우 당연합니다. 그런 거 좀 하지 마요. 농담이고요. 네. 저도 사실 오늘 남 박사님하고 그 방송해보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갑니다. 네. 지금도 바쁘고 앞으로 더 바빠지실 건데 겨우겨우 우리 PD님이 쫄라갖고 3회 됐는데 네. 저는 처음부터 10회 얘기했거든요. 아. 그래서 다음에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네. 우리 코너의 어떤 중요한 시기 또 뭐 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이라든지 이럴 네.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네. 또 같은 자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작진한테 한 말 하겠습니다. 네. 빨리 연락 달라. 다른 사람 찾기 전에. 아, 계속 밀고 있는데 언제쯤 유행되는 거예요, 이거는. 반응이 없어요.